최근 이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소위 제2의 헝다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난 4월 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소위 중국의 붉은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BYD, 비아디에 대한 직접 투자도 우리나라에서 많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긴급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먼저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진단을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예.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한 하루에 1조 원씩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가 되겠지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어제도 그 방송 직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사실 1조 원 이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40포인트 넘어서 2,850인가요? 여기도 뛰어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낙관적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우리 캐스터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는 S&P가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주가는 사실 이렇게 지금 김채연 PD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장마판에 좀 꼬리를 내리면서 낙관적 분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면 결국은 미중 간 이렇게 영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이 좀 관세 분야는 좀 명확하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서 110포인트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하했죠. 물론 이행 여부를 떠나서 110%를 누가 하는 거냐, 미국이 해놓고 낮춰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행하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관세 분야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수출 통제 부분이거든요. 뭐 휘뚜리라든가. 근데 이게 전략 산업과 관련된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 이렇게 시각도 있습니다는 1차 제네바 협상과 달리 그렇게 합의가 나올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상당 부분 양국에서 어떤 그 희생이 있으면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선 트럼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회의론이 되면서 장마판의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시장에서 더 이렇게 현지에서 관심이 됐던 것은 파월의 후임 문제입니다. 이제 명시적으로 사실 후임 문제를 거론됐는데요. 임기는 보장하겠죠. 근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문제죠. 그래서 섀도우 페드 의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림자 페드 의장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을 무력화시킨다.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연준 운영체제에서 내년 5월까지 돼 있던 페드 의장을 누구로 컨트롤 타워로 할 거냐. 트럼프 입장에서 이 문제가 이제 하는 측면에서 그림자 의장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2월 17일서부터 양일 동안 FOMC 회의죠. 그러면 파월 의장을 뭐 조기에 임명하겠다, 후임을. 예.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이라든가 페드가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왔는데요.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잇따르게 보이겠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아마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렸을 겁니다. 바로 내리는 요인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측면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에서 입찰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그 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번 주말에 나오죠. 이런 측면에서 전월비 대비해서는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2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그래서 인플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는 오늘 이렇게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데는 바로 그런 요인이 감안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막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후임자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케빈 워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케빈 워시는 아마 1913년 설립 역사상 가장 나이가 젊을 겁니다. 1970년생입니다. 최연소 가능성이 최연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 의장은 경륜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케빈 워시는 아마 2016년서부터 5년뿐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로뿐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버냉키 의장의 그 대비해서 참모 개청이 있었다 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야, 지금 같은 이렇게 중요한 사이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물론 제 젊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사실 이렇게 페드 의장으로서 불과 5년에 아주 조그만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페드 의장의 중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회의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캐비넷의 페드 의장으로 됐을 때는 스태프진들이 페드의 보드 멤버의 의사들이라든가 지역 연준 의사들이 다 그럼 나이가 많거든요. 과연 페드의 통제력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사실 이거 통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회의론이 있기 때문에 장막판에 주가가 이렇게 그 낙관적 분위기와 달리 주가가 떨어졌던 배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본론으로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에 직접 질의했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 지난 4월 미국 빅테크의 대체 종목으로 거론됐었습니다. BID 같은 경우가 그렇고 붉은 테크라고 하는 다른 종목들도 중국에 조금 있는데 특히 지금 중국 BID의 나쁜 소식들이 겹치면서 제2의 홍다 사태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김치현 PD랑 같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눈을 거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대형 증권사라든가 일부 중국의 전문가들이 4월 상호 관세부가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땜질하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중심의 일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빅테크가 그동안 서학개미의 그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서 이게 상호 관세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 대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국내 그 대형 증권사 그다음에 뭐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붉은 테크 관련해서 M7, 중국판 M7, 트래픽 10 같은 이런 업종들이 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국판 M7에 트래픽 10에 겹치는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알리바바, 테센트, BYD, 샤오미, SMIC 나머지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유망하게 꼽았던 트래픽 10과 붉은 테크 7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BYD입니다. 그런데 BYD가 갈까 하는 측면에서 대형 증권사의 추천으로 해서 이 BYD라든가 CATL 같은 ETF 상품이라든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자금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대형 펀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느닷없이 제2의 홍다 사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중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겹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초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BYD가 역외항구, 중국 통가를 밀어내면요. 중국의 통계가 이런 것도 좀 중국 전문가는 이런 것들 좀 지적해 줘야 되는데요. 통관하면 GDP 성장률이 잡힙니다. 통관만으로. 통관만으로. 예. 팔리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1, 4분기 중개 성장률이 5.4%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 전문가들이 5.4% 굉장히 높게 하느냐 그렇게 보는 문제는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그것이 항구에만 지금 그렇죠. 묶여 있는 항구면 문제일 수 있다. 재고로 쌓인 거죠. 예. 그러면 재고 쌓은 게 350만 대 정도 됩니다. 이거 팔아야죠. 왜냐하면 독일이든가 이런 항구 입장에서는 선적에서 BYD 항구가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재고가 쌓여 있으면 이게 비용만 예. 많이 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한 40조 이상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는 6년 전에 홍다 사태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부채 많고 재고 많이 쓰고 부동산 미분양 문제 많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BYD를 비롯해서 시청자분이 지금 트래픽 10, 그다음에 중국판 M7 이렇게 해서 많이 추천했던 이런 업종에 대해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제2의 홍다 사태가 이번에는 중국의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엊그제까지 중국의 BYD라든가 이런 거 추천해서 많은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렇게 문의사항이 돼서 이 방송은 뭐 유튜브의 뷰에서 관계없이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드리는데 또 전 세계 문제를 짚어드리는데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유튜브 적게 보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미국의 상호 관세 이후에 미국의 빅테크냐 아니면 중국의 소위 붉은 테크냐 놔둬놓고 관림길들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BYD 추천하는 흐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가 보면은 한때 400위안까지 올랐던 BYD가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추세가 바뀌면서 현재 352위안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상호 관세 직후 이후에 미국 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 주가가 떨어지고 한국 주가도 4월 7일 날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김채연 PD랑 자, 미국의 빅테크로 다시 추천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 그 대형 증권사 얘기대로 중국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고민을 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들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형 증권사는 4월 달에 BYD를 비롯해서 중국 주식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 이 방송만큼은 사실 김태현 PD랑 같이 작년 12월에 미국 주식이 최고 고점일 때 좀 차익 실현을 해달라. 근데 올해 그 4월 달에는 사실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보다는 리플 이펙트다. 그런 측면에서 복구력은 상호관세에서 이렇게 완화된다면 복구력은 많이 떨어진 게 올라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는 이제 한국 주식과 균형,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예측이 맞았다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추세를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4월 초이에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는 25%, 한국의 코스피 지수 25% 올랐습니다. 그때 상해 지수는 8%뿐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렇게 많이 추천했던 BYD라든가 중국의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1년 전에 에코프로와 CATL, 이때도 대형증권사의 CATL을 출했고, 에코프로는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 초에는 에코프로 추천하다가 에코프로가 120만 원 정도 이렇게 갔을 때 8월 달에 모 회장에 이렇게 문의가 있었을 때 좀 그때는 차익 좀 실현해 주십시오 하죠. 이런 사태거든요. 그다음에 1년 전에 에코프로와 그다음에 CATL과 똑같은 문제에서 사실 그 BYD와 미국의 빅테크 업종 이것에 명암이 갈리다 보니까 헝다그룹 사태가 1년 전에 CAT를 추천받고 했었다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피부적으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BYD라든가 전기차 추천을 사신 분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YD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계 위기로 헝다 사태가 다시 재부각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그대로 부르셨던 이 헝다 사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BYD의 제2의 헝다 사태가 되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헝다 사태는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죠. 대체로 보면 모든 금리 위기는 대체로 3년 정도는 끝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금융위기, 서프라임과 리먼 사태도 대체로 한 3년 정도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물론 시스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3년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헝다 사태는 어떠냐 하면 6년입니다. 지금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헝다 사태에 이렇게 보면 부동산 문제이니까 미부장 아파트 어떠냐, 1억 채가 넘었습니다. 시청자는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 헝다그룹 사태 얘기할 때가 8월 달인데 그때 6천만 채를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억 채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공포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대부분 금융위기는 3년에 끝나는데 헝다 사태가 이렇게 6년째 가느냐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위기 경례 3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성 위기, 지금 아직도 신용정책이죠. 그래서 계속 돈 푸는 거죠. 시스템 위기는 이게 시스템이 클리너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근데 지금 시진핑의 이렇게 기득권책과 부동산 간의 결탁관계가 아직도 남거든요. 그럼 시스템의 클리너화 작업이 지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헝다그룹 사태 이전까지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78%였습니다. 7%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좀 그때 중국 경제 침체를 얘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은 5%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2, 4분기에는 1, 4분기에 미뤄했던 수출에 반작용이 되면서 성장률이 이렇게 5% 밑으로 떨어질 거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낮춰지는 결정적 계기가 헝다그룹 사태가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헝다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유명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파이러름들을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단행된 중국의 금융 완화책이라는 것이 헝다 사태 해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헝다그룹 사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예. 그중에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층의 사실 기득권을 권력 주변의 기득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헝다 사태를 풀어갈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 접근 없이 자, 헝다 사태를 할 때는 일반적인 경기 정책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통화 정책이죠, 시청자 여러분. 근데 중국은 뭐 금리가 높은 것이 문제입니까? 금리가 높은 것이 경기 침체 원인이라면 금리를 낮춰주면 경기를 회복하겠죠. 근데 중국의 국채에서 금리가 지금 한 1.7%입니다. 10년. 한국의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 2.3%입니다. 미국은 오늘 4.5% 조금 빠졌을 겁니다. 파월 문제 때문에. 사실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는 한국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미국보다 뒤처지고 아직도 성장에선 가야 될 길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의 탄력을 유지했으면 금리는 우리보다 당연스럽게 높여야죠. 근데 이놈의 국채 금리가 우리보다 낮고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미국보다의 4.5%에 대비해서는 지금 1.7%니까 절반이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돈값이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동성 안정입니다. 돈을 풀어도 오늘은 지금 경기 회복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재정정책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재정정책에서는 과다한 국가채무 문제 때문에 이게 뭐냐? 사실 과다한 국가채무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오면 국가채무가 돼서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죠. 아마 신흥국도 특별국채에서 인민행위 사주는 반드 머니 디지배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특별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크라우딩 에펙트 이펙트 때문에 사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금융 완화에 치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금융 완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부동산 위기를 이렇게 장기간 끌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월 17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이때 또 R스타 금리, RW스타 중립금리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미리 비춰주겠습니다. 자, R스타 금리는 실물 경제의 침체든 아니면 회복이든 사실 플랫한 금리다. 실물 경제 안정을 시켜주는 금리가 R스타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RW스타 금리 시스템을 이렇게 건전하게 하는 것이 RW스타 금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는 왜 얘기하느냐 하는 R스타 금리가 RW스타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금융 완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R스타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요. RW스타 금리, 금융 완화니까 RW스타 금리를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히려 괴리를 심하게 해서 그렇죠? 문제를 더 키우는. R스타 금리, RW스타 금리가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헝다 사태가 이것도 계획 경제, 중국의 통제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시장 경제보다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기득권 세력의 핵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고 미증적인 방법만 이렇게 동원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수도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금융 완화 정책이.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미국보다 3분의 1 토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위기가 아직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든지 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이 사태했을 때 이게 경기 순환상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병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데 대부분 구조병은 법률과 규제와 관련된 기득권의 economic rent, 경제적 지대와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 미스매치에서 보면 그때가 풀어주면 되죠. 금리 인하든 뭐든 풀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 풀어주면 되는데 이 구조병에서는 근본적인 경제 클리너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헝다 사태가 6년 이상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률이 그때마다 뭐 성장률 5% 갔다 4% 갔다 이건 뭐 경제 흐름상은 다른데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단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헝다 사태를 감안해 보면은 기업의 문제를 지금 중국 정부가 해결해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BYD가 자체적으로 가격 할인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한 기업의 재무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 할인은 단기적으로 재고를 잘 줄일 수 있을 때의 유효한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BYD의 가격 할인 이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헝다도 그렇고 사실 헝다는 반관반매이지만 BYD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중국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고 자기 자체적으로 노력해야죠. 재고는 저렇게 쌓이고 부채는 쌓이는데 중국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 그럼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그게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재고를 좀 줄이고 부채 문제를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격 할인에 나서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격 할인이 이렇게 가격 할인을 통해서 추경 게임하면 테슬라를 넘어설 것이냐? 긍정적 시각. 근데 2년 전에 테슬라가 가격 할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됐거든요. 제2의 테슬라 사태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양쪽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년 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할인하고 삼성전자가 감산했을 때 그때 당시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빌미가 됐던 것이 2020년 테슬라죠. 그때 테슬라가 2020년 직전 연도에 테슬라 판매량이 40% 정도로 해서 목표치 50%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미개 점유율도 79%, 80% 입박했던 것이 65% 폭락했습니다. 이 테슬라 위기를 이때 테슬라 위기설이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최후 대책으로 했던 것이 7차례에 걸쳐서 가격 할인 정책입니다. 이때도 지금의 BYD의 가격 할인과 똑같이 나왔죠. 전기차 치킨 게임이 될 것이냐. 근데 후발업체가 따라진다면 전기차 치킨 게임의 후발업체가 따라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아주 어려운 사태가 됐던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2년 전 가격 할인 대책 추구했던 테슬라 결국은 그 당시에는 자충수였다는 평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BYD는 2년 전 테슬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사실 유닛 감소고 판매 감소할 때 가격 할인이냐 감소이냐는 미시경제학상의 시장의 주의, BYD라든가 테슬라의 시장의 주의를 갖고 해야 되고 예. 가격 할인이니까 시장의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돼야지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자, 가격 할인은 뭘까? 2년 전에 테슬라는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거든요. 시장 점유율 확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산은 뭐냐? 내가 지금 감산을 통해서 희생하지만 업계에 재고를 쌓이면 경쟁업체도 오고 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마켓쉐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 할인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경제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시장 경제가 돌아가면 규범이 지켜야 됩니다. 시장 경제에서 마켓 위에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프레임워크에 경쟁을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제도적 틀이 잘 작동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시장 중시합니까? 규범 중시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불균형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 정책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 BYD는 자, 테슬라는 당시에 전기차 업장의 1등이었습니다. 지금은 BYD의 전기차 업장의 1등입니다. 그러면 1등 업체가 가격 할인을 하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 안 되는 거죠. 감산을 통해서 업황을 개선시킨 다음에 자, 다른 업체도 좋고 나도 좋아야 살아나는 거죠. 이게 2년 전에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감산 문제에서 명확히 나타났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아마 시청자분이 자꾸 방송 시간이 줄여달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좀 얘기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더 이 문제를 미시경제학의 이렇게 허스리 이렇게 모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가장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래도 뭐 하나 더 진단해 볼 지점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네. 국내 증시에도 관심이 많죠. 최근 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한국 증시 크게 올랐는데 BYD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에 붉은 테크에 투자했었던 국내 투자자들, 소위 중학개미 분들 돌아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돌아와야 들어왔으면 됩니까? 좋겠습니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4월 중순에 대형증권사가 BYD라든가 이런 쪽에 추진했던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5% 올랐습니다. 예.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5% 올랐습니다. 중국의 지금 말씀하신 그 BYD 주식이라든가 CATL 주식은 사실 5월 말이고 우리 꼬리를 내려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살아나야죠.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1조 원 정도. 오늘은 뭐 주춤하겠죠. 미국 증시가 있기 때문에 예. 또 너무 이렇게 많이들 단계 산정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보완해야 되는데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가서 들어온 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같이 미국에 주식 투자할 때는 복수세 때려, 양도 차익 때려, 외화 수수료에서 달러 수수료 들어가, 그다음에 뭐냐 환차선 겪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지난달에 한 13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BID라든가 이런 게 추천할 때 중학개미들 좀 들어와서 한국 주식이 좀 잘 좀 올랐으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게 자,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했었던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에서 조성시켜놨던 연기금 같은 거 왜 해외 투자합니까? 한국에 투자해서 한국 증시가 살아나야 결국 한국 기업들이 지금 자금 조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애써 돈 버는 것을 우리 기업들한테 선순환돼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한국 증시, 한국 경제, 한국의 선순환 효과, 한국의 잠재 성장률 끌어올리고 이 대적과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기금에 해외 투자하는 것 이렇게 지금 이재명 그 정부에서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금이라도 좀 대책을 좀 확실하게 내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